당기다! 당기! 있다! 찾았어! 아버지 찾았어요. 이제 깨어나실 수 있어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아주머니, 당기요! 당기 찾았어요!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말 없는 아이. 조선 영조 시절 강원도 원주 고을 깊은 산자락에 나무꾼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막동. 나이 35. 얼굴은 검고 손은 갈라져 있었으며 등은 매일 치는 나무짐 때문에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막동은 15부터 나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 낡은 도끼 한 자루와 산길을 걷는 법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동이 태어난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막동이 14 되던 해에 나무를 하다 벼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막동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느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외로움을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나무를 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오르고 낮에 나무를 베고 해 질녘에 짐을 지고 내려와 장터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막동의 하루였고 20해째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아침 공기의 서리가 섞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막동은 여느 때처럼 원주 북쪽 치악산 중턱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나무 가지를 도끼로 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새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같기도 한 소리가 숲을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막동은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숲을 헤치자 바위 아래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때가 잔뜩 묻은 삼배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낙엽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막동은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이 콧구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으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가 누구냐? 아이는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어졌다 닫혔을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동은 품에서 보리떡 한 조각을 꺼내 아이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아이는 떡을 받아 씹었습니다. 눈에 조금 빛이 돌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인지 그냥 고개가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막동은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무짐은 두고 왔습니다. 하루치 벌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막동이 번 것은 나무가 아니라 아이 하나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막동이가 아이를 주워왔다. 산에서 누구 아이냐? 벙어리래. 말을 못한대. 마을 이장 윤씨가 막동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작고 입이 큰 50대 사내였습니다. 막동아,
산에서 아이를 주운 거냐? 예, 이장님. 바위 아래에 쓰러져 있었소. 부모는 없었소. 주변에 아무도 없었소. 윤씨 이장은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관아에 데려가라. 고아 수용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막동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막동의 저고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으면 다시 산에 버려질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키우겠소. 윤씨 이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나무꾼이 벙어리 아이를 키운다고? 나무해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놈이 아이까지. 옆에서 포목 장수 태삼이 끼어들었습니다.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게다가 벙어리야. 말도 못하는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짐만 되지. 막동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짐이면 어떻소? 나무짐도 매일 지는데 아이 하나 더 지면 되지. 태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짐은 장터에 팔면 돈이 되지만 벙어리 아이는 팔 수도 없잖나. 막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산자락 끝에 있는 작은 초가집. 방 한 칸, 부엌 한 칸. 두 사람이 살기에도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넓었던 집이었습니다. 막동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리. 바위 아래에서 주었으니 도리라 했습니다. 투박한 이름이었지만 막동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도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막동이 밥 먹자라고 하면 상 앞에 앉았고 자거라라고 하면 누웠습니다. 귀가 먹은 것이 아니라 목에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를 씻겨 주었더니 꽤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깊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막동의 저고리 끝을 쥐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중얼거렸습니다. 20해 동안 나무만 치고 살았는데 오늘은 사람을 지고 왔구먼. 나무짐보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운 밤이었습니다. 제2장 글자를 아는 아이. 도리를 데려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막동은 매일 아침 산에 오를 때 도리를 혼자 두고 갔습니다. 5살 아이를 산에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있거라. 문 열어주지 마라. 아궁이 불 만지지 마라. 막동이 3가지를 손가락으로 짚어주면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되어 일찍 돌아오면 도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땅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막동은 그것이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땅바닥 낙서.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막동은 글을 몰랐습니다. 서당에 다닌 적도 없고 천자문을 펼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글자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획이 있었고 반복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막동은 장터에서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는 정씨 노인이었습니다. 정영감, 이것 좀 봐주시오. 막동은 도리가 땅에 쓴 글자를 나무 조각에 옮겨 그려왔습니다. 서툴게 따라 그린 것이었지만
정씨 노인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천자문이구먼.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걸 누가 썼나? 우리 집 도리가 땅에 쓴 것이요. 도리라면 산에서 주워온 그 벙어리 아이? 그렇소. 정씨 노인이 놀란 얼굴로 막동을 보았습니다. 5살짜리 벙어리가 천자문을 쓴다고? 나도 모르겠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매일 마당에 글자를 쓰고 있소. 정씨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번 데려와 보게. 다음 날 막동은 도리를 데리고 약방에 갔습니다. 정씨 노인은 도리 앞에 천자문 책을 펼쳤습니다. 도리는 책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두 손으로 책을 잡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졌던 것을 다시 만난 것처럼. 정씨 노인이 붓과 먹을 꺼내 주었습니다. 도리는 붓을 잡았습니다. 5살 아이의 손이었지만 붓을 쥐는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도리가 종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천. 획이 반듯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쓴 글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글씨였습니다. 정씨 노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가 아니구먼. 막동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 아이는 글을 배운 적이 있다는 뜻이네. 그것도 제대로 배운 거야. 붓을 쥐는 자세, 획의 순서, 힘의 배분. 이건 서당에서 석 달은 배워야 나오는 실력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산에서 준 고아요. 고아라고 해서 원래부터 고아인 것은 아니지. 이 아이에게는 원래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그를 가르쳤다는 뜻이네. 막동은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리는 종이 위에 계속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천자문이 끝나자 다른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노인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건 맹자로구먼.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이런 구절을 5살이 알고 있다니. 정씨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막동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이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내가 틈틈이 그를 가르쳐 주겠네. 그날부터 도리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막동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정씨 노인의 약방에서 글을 배웠고, 오후에는 막동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리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천자문은 보름 만에 뗐고 소학은 한 달 만에 마쳤습니다. 정씨 노인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약방에 있는 의서를 꺼내 읽기도 했고 약재의 이름을 글로 써서 정씨 노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약초는 산에서 보았소. 도리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뎠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붓으로 쓰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빠른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씨 노인이 하루는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라, 내 부모가 누군지 기억하느냐? 도리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종이에 썼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산에 혼자 있기 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모릅니다.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너를 산에 버린 사람이 누구냐? 도리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한참 뒤에 썼습니다. 밤에 누가 업어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산이었습니다. 정씨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동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양반집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네. 그를 아는 것도 그렇고 큰 집에서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거야. 막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5살 아이를 산에 버리겠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지. 집안 싸움, 재산 다툼, 첩의 자식이라서 또는 장애가 있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야. 막동은 도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막동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작은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돌아, 걱정 마라. 누가 널 버렸든 나는 안 버린다. 도리는 고개를 들어 막동을 보았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글자가 아이의 눈에 또렷이 써 있었습니다. 제3장 산의 아이. 도리를 데려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6살이 되었고 키가 한 뼘은 자랐습니다. 얼굴에 살이 붙었고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종이와 붓만 있으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에게는 글 말고도 한 가지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 산에 갈 때 도리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봄부터였습니다. 막동은 처음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도리가 종이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쓰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는 산에 오르면 나무보다 풀을 보았습니다.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 이파리를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고 줄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막동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귀입니다. 혀를 돕고 기운을 살립니다. 막동은 글을 몰랐으니 읽지 못했지만 도리가 가리킨 풀을 뽑아 정씨 노인에게 가져갔습니다. 정씨 노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당귀 맞구먼. 그것도 3년 이상 묵은 좋은 놈이야. 이걸 도리가 찾았다고? 산에서 가리키더군요. 약초 캐는 10만이도 3년 된 당귀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뒤로 도리는 산에 갈 때마다 약초를 찾아왔습니다. 감초, 황기, 작약, 천공.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풀들을 도리는 하나하나 구분했습니다. 정씨 노인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도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씨 노인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것이야. 글도 그렇고 약초도 그렇고 보통 제목이 아니야. 장터에서도 도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 막동이 산에서 주워온 벙어리 아이가 천재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은 신기해했지만 모두가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목 장수 태삼이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벙어리가 글을 쓴다고 괴물 아니냐. 산에서 주웠다는 것도 수상하고 혹시 귀신 들린 것 아닌가. 태삼의 말은 마을에 퍼졌습니다. 벙어리 아이에게 귀신이 붙었다. 산귀가 아이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동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이 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을, 아이들이 벙어리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도리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마당 구석에 앉아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무슨 글자인지 막동은 읽을 수 없었지만 도리의 등이 작게 떨리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막동은 도리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도리는 고개를 들어 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썼습니다. 아버지한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막동은 그 종이를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몰랐으니까 도리가 무엇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얼굴 하지 마라. 내가 글을 모르는 것도 답답하고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우리 둘이 합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도리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막동의 팔을 잡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결심했습니다. 글을 배우기로. 35 나무꾼이 글을 배운다니 웃기는 일이었지만 아들이 쓴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동은 저녁마다 도리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는 이상한 서당이었습니다. 도리가 땅에 글자를 쓰면 막동이 따라 썼습니다. 고, 노, 덜. 나무꾼의 투박한 손가락이 서툴게 흙 위를 긁었습니다. 도리는 막동이 글자를 마치면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두 손바닥이 맞닿는 모양이 박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막동이 웃었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선생이고 내가 내 제자로구먼. 세상에 이런 서당도 있나. 도리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초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사장 탐관의 소원.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주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한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조학진. 나이 48. 한양에서 좌천되어 내려온 사내였습니다. 입이 얇고 눈이 날카로웠으며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장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빼낼 것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조학진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산이었습니다. 원주 북쪽 치악산 일대는 예로부터 나무꾼들이 자유롭게 나무를 해 온 공유림이었습니다. 백성 누구나 나무를 베어 뗄감을 마련하고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학진은 부임 한 달 만에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치악산 일대를 관아 소유 산림으로 지정한다. 이후 벌목 채취, 입산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곤장 50대에 처한다. 나무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을 막는다는 것은 밥줄을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나무꾼 대표 칠성이 관아에 물었습니다. 관아 아전이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산료를 내시오. 한 달에 쌀 2말. 쌀 2말이면 나무꾼 한 달 벌이의 절반이었습니다. 나무를 해서 쌀을 사는데 나무를 하려면 쌀을 내야 하는 모순이었습니다. 막동도 당했습니다. 입산료를 낼 수 없어 산에 가지 못한 날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장터에 팔 나무가 없으니 수입이 끊겼고 수입이 끊기니 밥이 줄었습니다. 도리에게 죽을 끓여주고 자기는 물로 낀 이를 때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종이에 썼습니다. 아버지, 제 밥을 드세요. 막동이 웃었습니다. 읽을 줄 아는 글자가 늘었기에 이제는 도리가 쓴 것을 느리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른 걱정을 하면 쓰나 너는 많이 먹고 커야지. 조학진의 횡포는 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는 자릿세를 올렸고
농민들에게는 환곡 이자를 2배로 매겼습니다. 걷어들인 돈은 관아 수리를 명목으로 장부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조학진의 사저로 흘러갔습니다. 백성들은 분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현감에게 대드는 것은 곤장이었고 관아 밖에서 떠드는 것은 주동자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에 갈 수 없으니 들에서 풀을 베어 장터에 팔았고 남의 지품을 팔아 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품팔이도 끊기고 들풀도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학진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아전 하나가 막동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배수만. 코가 크고 목이 굵은 사내였습니다. 막동이 현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나를 무슨 일이요? 가보면 안다. 막동은 불안한 마음으로 관아에 갔습니다. 조학진이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무꾼 막동이냐? 그렇소이다. 듣자 하니 내 집에 약초를 잘 아는 아이가 있다면서. 막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리 말이오? 그래, 그 벙어리 아이. 약초를 한눈에 알아보고 산에서 귀한 약재를 캐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건 소문이 부풀린 것이오. 아이가 풀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뜯어오는 것뿐이오. 조학진이 부채를 접었습니다. 겸손은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 아이를 한 달에 열흘 관아에 보내라. 치악산에서 약재를 캐게 하겠다. 대신 입살료는 면제해 주마. 겉으로는 거래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조학진은 약재를 팔아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삼, 당귀, 황기는 한양에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도리의 능력을 이용해 약재를 캐 모으면 큰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6살이요. 한 달에 열흘씩 산에 보낼 수 없소. 조학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거절하는 것이냐? 아이가 어리다는 것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입산료를 내라. 밀린 것까지 합하면 쌀 6마리다. 이달 안에 내지 않으면 내 집과 밭을 압류하겠다. 막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쌀 6마리라니. 석 달을 벌어도 모자란 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막동은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와 막동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썼습니다. 관아에 다녀오셨지요? 그래. 현감이 저를 원하는 것이지요? 막동이 놀라 도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도리가 썼습니다. 약방에서 들었습니다. 현감이 약재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요. 6살 아이가 쓰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나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막동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법은 내가 찾을 테니 너는 걱정 마라. 하지만 막동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현감을 이길 수도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도끼밖에 없는데 도끼로 현감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물었습니다. 뭘 쓰고 있느냐? 도리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막동은 느리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글을 가르쳐 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현감이 장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막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6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돌아, 너는 진짜 보통 아이가 아니구먼. 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보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처럼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 뭐가 되고 싶다고. 도리가 썼습니다. 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막동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제5장 마을의 글 도리의 제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씨 노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약방 뒤편딘 헛간을 정리하고 저녁 시간에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저녁 서당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해가 지면 모여서 글을 배우는 서당. 처음에는 5명이 왔습니다. 막동, 나무꾼 칠성, 떡 장수 금이, 농부 삼득, 그리고 삼득의 아내분이. 모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은 돌이었습니다. 6살 벙어리가 선생이라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리가 넓은 판자에 글자를 또박또박 쓰고 그 옆에 뜻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사람들은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도리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글과 그림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흘려듣지만 글로 쓰면 눈에 남았습니다. 떡 장수 금이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말은 못하지만 가르치는 재주는 보통이 아니야. 내가 3달 만에 내 이름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 농부 삼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어제 장부를 처음 읽어봤는데 관아에서 보낸 고지서에 이상한 숫자가 있더구먼. 어떤 숫자? 환곡 이자가 작년보다 2배야. 이건 규정에 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를 몰랐을 때는 관아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그저 받아들였지만 그를 알게 되니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씨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그를 가르치자고 한 것이지. 눈을 뜨면 속임수가 보인다. 도리는 6살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어. 저녁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마다 약방 헛간에 모여 글을 배우고 관아의 고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조학진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전 배수만이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약방 뒤에서 백성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있사옵니다. 그 벙어리 아이가 가르치고 있사옵니다. 조학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글을 배운다고. 그래서 환곡 고지서를 읽고 이자가 높다고 수군거리고 있사옵니다. 조학진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벙어리 아이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로군.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서당을 닫아야지. 허가 없이 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씨 노인과 나무꾼 막동을 잡아 오너라. 다음 날 포졸 넷이 약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씨 노인이 끌려갔고 막동도 끌려갔습니다. 도리는 막동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포졸이 떼어 놓았습니다. 관아에서 조학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노인, 허가 없이 학당을 운영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정씨 노인이 항변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것이 죄라니 어디 그런 법이 있소? 관아의 허가 없이 민간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금법에 저촉된다. 저녁에 모여서 글을 배우는 것이 집회요. 조학진이 웃었습니다. 집회든 서당이든 내가 금한다면 금하는 것이다.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영감은 놓아주시오. 서당을 시작한 것은 내 아이요. 벌을 줄 거면 나한테 주시오. 조학진이 막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꾼이 씩씩하구나. 좋다. 너는 곤장 20대. 정씨 노인은 약방 영업 정지 석 달. 그리고 그 벙어리 아이는 관아에서 인수한다. 막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인수한다니 무슨 말이오? 부모 없는 고아를 관아에서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아이의 부모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양육 권한이 없다. 막동은 목이 메었습니다. 법이라는 두 글자가 칼날처럼 목에 닿았습니다. 나으리, 도리는 내 아들이오. 산에서 주었지만 1년을 키웠소. 제 밥을 굶어가며 키웠소. 산에서 주운 것과 내 아들인 것은 다른 이야기다. 고아는 관아 소관이다. 막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아이만은. 조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안에 아이를 데려오너라. 데려오지 않으면 곤장이 아니라 옥에 가둔다. 막동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등에 곤장 20대를 맞은 채로 피가 옷을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픈 것은 등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의 등에 피가 번진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리는 종이를 꺼내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막동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다. 욕심 많은 놈 때문이다. 도리가 다시 썼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면 아버지가 안 다치는 것이지요? 막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는다. 1년 전에 산에서 너를 찾은 것처럼 이번에도 방법을 찾는다. 도리는 막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제6장 1000마디 이틀에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도망자가 되고 아이를 내주면 아이를 잃고 현감에게 대들면 옥에 갇히고 어디를 봐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1년 동안 정씨 노인의 약방에서 글을 배우면서 약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기에 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벙어리 앞에서 말 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을 못하니 퍼뜨릴 수도 없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학진이 입산료로 거둔 돈이 관아 장부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약재를 한양 약재상에게 팔아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환곡 이자를 임의로 올려 차액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약방에 약을 사러 온 떠돌이 장사치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감사가 강원도를 순행한다더군. 원주에도 들른다는 소문이야.
가명 감사. 현감 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도리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조학진의 부정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입산료 강제 징수의 내역, 환곡, 이자 인상의 규정 위반, 약재 사정 매매의 증거, 백성들의 피해 사례. 6살 아이의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조리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동이 눈을 떴을 때 도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도리가 막동에게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막동은 느리지만 읽었습니다. 다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막동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이걸 감사에게 올리겠다는 거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원주에 오는 것은 다음 달이다. 우리한테는 이틀밖에 없다. 도리가 새 종이에 썼습니다. 감사가 오기 전에 현감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리가 썼습니다. 현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감사에게 부정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현감에게 보여주고 감사가 오기 전에 백성에게 거둔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명에 올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막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현감이 순순히 물러날 놈이 아니야. 도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현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저녁 서당에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 20명입니다. 20명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현감이 한 사람을 잡아도 19장이 남습니다. 막동은 한참을 말없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라, 내가 진짜 6살이 맞느냐? 도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작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막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좋다. 해보자. 막동은 먼저 나무꾼 칠성을 찾아갔습니다. 칠성은 도리가 쓴 문서를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놈이 이렇게까지 해먹고 있었냐. 떡 장수 금이도 읽었습니다. 입살료만이 아니었어. 환곡까지 건드리고 있었다니. 농부 삼득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20장 베끼자. 서당에서 글 배운 사람들이 한 장씩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날 밤 약방 헛간에 20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한 장씩 문서를 베꼈습니다. 서투른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막동은 도리를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조학진이 대청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려왔느냐? 막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아이를 데리고 왔소. 하지만 넘기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소. 조학진이 눈을 좁혔습니다. 나무꾼이 할 말이 있다고? 이것을 먼저 읽어보시오. 막동이 도리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조학진이 건성으로 받아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고 둘째 줄을 읽고 셋째 줄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썼느냐? 막동은 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썼소. 조학진이 도리를 보았습니다. 도리는 조학진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이것을 썼다고? 거짓말이지. 정씨 노인이 쓴 것이겠지. 도리가 직접 쓴 것이오. 원하시면 지금 여기서 다시 쓰게 하겠소. 조학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를 가진 것이 너뿐이겠지. 아니요. 마을 사람 20명이 같은 문서를 가지고 있소. 그리고 다음 달 감사가 원주에 오시면 20장이 모두 가명에 올라갈 것이요. 조학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한 나무꾼 놈이 나를 협박하느냐?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요. 백성에게 거둔 입산료를 돌려주고 환곡 이자를 원래대로 내리고 이 아이를 빼앗지 마시오. 그러면 문서는 가명에 올리지 않겠소. 조학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조를 불러라. 이 놈을 당장 오게. 그때였습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 막동 앞에 섰습니다. 도리는 조학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으리.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막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씨 노인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포졸들이 멈추었습니다. 조학진이 멈추었습니다. 도리가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인의 아버지를 잡지 마시옵소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쥐어짜듯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목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목을 처음 쓰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소인은 말을 못하는 아이이옵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은 아이를 이 사람이 거두었사옵니다. 제 밥을 굶어가며 곤장을 맞아가며 소인을 지켰사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처음 배운 글자는 하늘 천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고, 노, 덜이옵니다. 흘 위에 손가락으로 쓴 글자이옵니다. 그것이 소인의 첫 글자이옵니다. 막동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를 도리가 계속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시면 소인은 다시 말을 하지 않겠사옵니다. 평생. 관아의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때 관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을 쓴 사내가 호위 군졸넷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전 배수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 나으리. 경상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강원 감사 박태순이었습니다. 순행 일정이 한 달 뒤가 아니라 당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미리. 박태순은 관아 대청에 올라 조학진의 앞에 섰습니다. 현감 조학진, 내가 원주에 들어온 지 사흘째다. 사흘 동안 장터를 걸었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말도 들었다. 조학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 나으리,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박태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쓴 문서를 가져오너라. 호위 군졸이 도리의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박태순이 읽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산료 강제 징수, 환곡, 이자임의 인상, 약재 사적 매매. 6살 아이가 이것을 정리했단 말이냐. 박태순이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리라 하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아버지가 지어 주었사옵니다. 바위 아래에서 주었다 하여. 박태수는
한참을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 장부를 모두 가져오너라. 대조한다. 장부 대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리의 문서에 적힌 내용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산료는 장부에 올라가지 않았고 환곡 이자는 규정의 2배였으며 약재 매매 기록은 관아 장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나무꾼 칠성이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떡 장수 금이도 농부 삼득도 나왔습니다. 20장의 문서가 한꺼번에 감사 앞에 쌓였습니다. 박태순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감 조학진 불법 징수 및 공금 횡령의 죄로 파직하고 가명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린다. 불법으로 거둔 입산료와 환곡, 이자 차액은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조학진이 끌려가며 도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도리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벙어리가 아니옵니다. 이제는 조학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제7장 산에서 온 아이. 조학진이 잡혀간 뒤 원주 고을의 봄이 왔습니다. 치악산 입산 금지가 풀렸습니다. 나무꾼들이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막동도 도끼를 메고 산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산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짐을 지고 내려오는 길. 그 길 위에 이제는 도리가 함께 걸었습니다. 도리는 말을 하기 시작한 뒤 매일 조금씩 말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물, 밥. 목이 아프면 멈추고 쉬었다 다시 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목을 쓰는 것은 새 신을 신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서툴지만 걸을수록 발에 맞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도리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글로 쓰는 것이 편했지만 급할 때는 말로 했습니다. 정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못한 것은 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네. 마음의 문제였어. 말을 할 이유가 없었기에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막동이 자네가 이유를 만들어 준 거지. 막동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밥 주고 재운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였기에 전부가 된 거야. 환곡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산료로 거둔 쌀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돌려받은 쌀로 겨울을 났고 금이는 떡 장사 미천을 되찾았습니다. 삼득은 밭에 씨를 뿌렸고 분이는 아이에게 새 옷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서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에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오히려 서당을 장려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면 관아도 바로 선다는 것이 새 현감의 생각이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선생이었습니다. 7살 선생. 이제는 말도 하고 글도 쓰는 선생. 수업 중에 가끔 목이 아파 말을 멈추면 학생들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도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내였습니다. 나이 50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허리에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사내는 막동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사내가 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돌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막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시오? 내 이름은 이경수. 한양에서 왔소. 2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소. 막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라니. 내 아들이요. 5살 때 집에서 사라졌소. 아이의 이름은 준이. 준이는 말을 하지 못했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경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아. 도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크게 떠 사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수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도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준이 맞구나. 이마의 점, 왼쪽 귀 밑의 점. 내 아들이 맞다. 도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막동의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막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리의 친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경수는 한양의 중인 가문 출신으로 의관이었습니다. 의학에 밝았고 약재를 다루는 집안이었습니다. 도리가 그를 알고 약초를 아는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경수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2년 전 준이가 5살이던 해 집안의 재산을 노리던 이경수의 형이 준이를 몰래 데려가 산에 버렸습니다. 이경수의 형은 이경수에게 자식이 없으면 가산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경수는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원주에서 벙어리 아이가 현감의 부정을 밝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마루에 앉아 이경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데려가시려오? 이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요. 데려가야 하오. 막동은 도리를 보았습니다. 도리는 막동의 옆에 앉아 막동의 저고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힘이 세졌고 손가락이 길어졌습니다. 막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는 이경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리가 부른 아버지는 이경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동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경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소. 막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때문이 아니요. 이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요. 이경수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아, 아니 돌아. 아버지가 데려가면 한양에서 좋은 스승 밑에 공부할 수 있다. 의관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나갈 수도 있다. 내 재능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다. 도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글로 쓰는 것이 아직 말보다 편했기에 저는 여기서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글은 정할아버지에게 배웠고 약초는 산에서 배웠고 사람은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한양에 가면 더 좋은 스승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경수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막상 찾으니 데려갈 수가 없구먼. 막동이 말했습니다. 데려가시오. 친아버지가 데려가는 것이 맞소. 나는 그저 나무꾼이오.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소. 도리가 막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시려오? 막동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내가 더 큰 곳에서 더 크게 되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경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소. 막동과 도리가 이경수를 보았습니다. 도리를 한양에 데려가지 않겠소. 대신 내가 원주에 머물겠소. 이 아이 곁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겠소. 의술을, 약재를, 그리고 이 아이가 알아야 할 혈통의 이야기를. 그리고 막동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바뀌지 않소. 나는 그저 하나 더 보태는 것이요. 막동은 이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되겠소. 이경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인 것이 나쁠 것은 없지 않겠소. 도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것은 두 글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해 겨울, 이경수는 원주의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정씨 노인의 약방 옆이었습니다. 두 약방은 이웃이 되었고, 도리는 두 약방을 오가며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정씨 노인에게 글을, 오후에는 이경수에게 의술을,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막동은 여전히 나무를 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오르고 낮에 나무를 베고 해 질녘에 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려오는 길에 도리가 마중을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이 무거워요. 아니, 가볍다. 거짓말. 등이 땀에 젖었잖아요. 나무꾼은 원래 땀이 많은 거다. 도리가 막동의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작은 어깨에 나뭇가지 두어 개를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으냐? 안 무거워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산을 내려온 것에 비하면. 막동은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금은요? 지금은 좀 무겁다. 많이 먹어서. 도리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맑고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치악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이 산 전체를 덮었습니다. 막동은 나무를 하다 멈추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약방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리가 마중을 나올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익었습니다. 도리가 감나무에 올라 감을 땄습니다. 막동이 아래에서 받았습니다. 조심해라.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나무 타는 건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내가 언제 가르쳤다고? 매일 산에 가시잖아요. 보고 배웠어요. 막동은 웃었습니다.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마당에 하얀 눈이 덮였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나와 눈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막동이 물었습니다. 뭘 쓰고 있느냐? 도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요. 막동은 눈 위에 쓰인 글자를 보았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읽지 못했을 글자를. 잘 썼구먼. 아버지도 써보세요. 막동은 투박한 손가락으로 눈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도리. 두 글자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했습니다. 도리가 막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았던 손이 조금 커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꺼낸 첫마디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의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키우겠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